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양력으로는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역임을 하시고 전 카톨릭대학교 인간학 교육원 교수로 계십니다. 2010년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도 하셨습니다. 단상에 모셔서 달콤한 당신이 독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지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오기에 좀 억울한 날씨죠? 예.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가을이 무슨 계절이에요? 독서의 계절이에요. 사실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은 일본의 이와나미 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매출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을에 매출이 뚝 떨어져요. 다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어쨌든 평균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 가을 매출을 어떻게 상쇄할까 해서 만들어낸 말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요, 삼공지여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를 셋으로 정했습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장마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겨울, 그리고 깊은 밤입니다.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한가할 때요, 뭐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해요. 그럴 때 책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셨어요. 전철을 이렇게 탈 때마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혹시 가끔 뭐 지하철을 어쩌다 가서 타실 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좀 별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호가 이렇게 울립니다. 요즘은 다 바뀌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있던 학교에 있는 지하철역에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열차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래요. 제가 어디 있냐면 안전선 안에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안전선 밖으로 가려는 거예요. 더 괘씸한 건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알아듣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알아서 기는 거예요. 자, 누가 말하는 거죠, 지금요? 이 어나운스먼트를 누가 했을까요? 기차가 하는 거예요. 기차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힘이 더 세요? 누가 센지 확인해 보지 마세요. 직접 몸으로. 워낙 차이가 크니까 알아서 듣는 거예요.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다 계절마다 뭐 다셨죠? 리본 다셨죠? 무슨 뭐 불조심 전부 다 달다리 다 반말이에요. 거기 존댓말 쓰는 거 보셨어요? 다 반말이에요. 종결 어미로만 쓰여 있을 뿐이지 해! 이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몸에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레임을 깨지 않고는 인문학 백날 해봐야 그저 몇 가지 교양과 상식을 얻은 것에 불과해요. 길 위의 인문학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은, 자,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을 봐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배울 때 여러분들이 쓰셨어요? 아니죠.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면 문제야 돼요. 가장 큰 권력은 바로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질문은 누가 합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문학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문제를 던져보고 내가 그 문제를 추적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인문학은 그저 그럴듯한 상식에 불과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학문을 하든지 그 학문의 주체가 인간이지요. 걔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해요? 예를 들어 물리학을 한다. 뭐 상대성 원리다. 그게 뭐를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적도 인간입니다. 무엇을 다뤄요? 주제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도, 주체도, 목적도, 대상도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데에서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의 창조예요. 인풋은 제일 적게, 아웃풋은 제일 크게. 3살짜리 아이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다 알아요. 이건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질문이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장받은 집단처럼 여겨져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기업이 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되죠? 이 질문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 강의가 좀 재미없어요. 강의를 재밌게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스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2번째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가야 돼요. 딱딱 정의를 내려주면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예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를 뻗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산만할 겁니다. 때로는 좀 울렁울렁할지도 몰라야 안전벨트를 좀 매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왜 이윤 추구를 해야 되죠? 기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이 분배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사실은 우리는 그건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순간 모든 정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착한 기업이 마치 형용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질문을 어디서 끝내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집단이라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가을거지 끝났어요? 아직 시작 안 한 데 많죠? 몇 개만 좀 했더라고요. 오다 보니까요. 추석 지난 지 거의 20일 지났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13년 동안 2003년부터 2013년 동안 10년 동안 9월 달에 추석이었던 적이 몇 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7번입니다. 제일 빨랐던 적이 9월 11일이에요. 이건 여름이에요. 여름 거의. 그죠? 올 추석에도 좀 그랬죠? 자, 어쨌든요. 추석이 되면 자, 추석이 뭐예요 도대체? 추석의 의미가. 거의 대부분의 문명에선 추석과 같은 의례가 다 있어요. 어디든지. 가을거지 하는 거예요. 가을거지 해서 그것을 수확해서 조상과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뭐로 해요? 가을거지, 가을 걷어서 그거 가지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월 11일이 추석이면 어쩌라고? 네? 요즘은 그래도 좀 때가 좋아서 내년에 좀 빠르다 싶으면 조생종을 심으면 돼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장 촉진제를 놔요. 분명히 핵과일인데 밀도가 달라요. 왜요? 성장 촉진제를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매번 우리가 9월 추석 때마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추석은 그냥 그래, 늘. 질문해 본 적 솔직히 없으시죠?
여름휴가 갔다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자, 이거하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석 달 차이 나죠? 그죠? 이거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자, 오늘의 주제가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에요, 그냥. 그리고 공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역사책 파동이 났죠? 이걸 먼저 하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사는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기록이 아니에요. 두 가지 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은 맞아요. 근데 누가 기록했느냐라는 겁니다. 역사 기록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관이지만 역사는 대부분 승자의 자서전입니다. 승자가 쓰는 거예요, 승자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볼까요? 박스 로마나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로마가 이제 전쟁이 거의 다 끝났어요. 국지전은 있지만 큰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이 기간이 언제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황제가 돼서,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연제 끝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재위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다 합쳐서 한 대략 한 150년에서 200년 사이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박스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당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P가 박스예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예요. 근데 만약에 고트족이나 골족이나 뭐 반달족이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평화.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어요. 몇 년 동안이요? 36년이 아니고 41년이에요. 1905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세대 중에 절반 정도는 예전에 국사책에서 뭐라고 배우셨냐면 을사포호조약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은 을사늑약으로 배우고 있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을사조약으로 고쳐라 라고 지금 수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한 말은 일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너 너네 보호해줄게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태연하게 그 말을 썼던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41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대동아 공존 공영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영미귀축. 영국의 귀신들, 예? 미국의 가축 같은 개 같은 놈들, 이런 놈들로부터, 즉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동양을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형이니까 감싸줄게. 엉아 믿고 따라와. 이 얘기예요. 동의하세요? 지금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태평양 전쟁을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동아시아를 위해서 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징병 가고, 징용 가고, 심지어 전쟁 성노예까지.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4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빅브라더가 나오는 책이죠. 이 제목까지 살짝 틀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1Q84를 썼어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돼? IQ야 뭐야?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 다음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그랬어요. 이 아구를 딱 맞춰보세요.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바꿔놓으면 미래까지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역사를 보면요,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삼국시대,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명칭을 쓴 거는 삼국유사에서 썼어요. 처음에 고려 말에 쓴 겁니다. 이런 겁니다. 삼국 통일을 신라가 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 시대를 넘어가면 누가 왕건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 이름이 고려예요. 코리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고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 고구려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나도 이름을 하나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이름 뭐 할까? 아, 고려는 고구려를 잇는다라고 한다. 우리는 그보다 더 세. 저 앞에. 그래서 이름을 두 개로 정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조선이에요. 근데 명나라한테 가서 이거 뭐 하나 택해 주세요 하고 책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화령. 화령이라고 하는 건 함흥의 옛 이름입니다. 자기 살던 고향.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거는 그냥 빼주세요 이 얘기예요. 조선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명태조인 주원장이 동의를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얘들이 만약에 동의를 해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옛 조선 땅 이거 우리 건데요 하고 달라고 하거나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년을 티격태격 하다가 어떻게 합의를 받느냐 하면 그 조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자조선도 있고 위만조선도 있고 그런데 이 기자조선을 세운 기자가 한족이에요. 중국 사람이 가서 여기를 가서 교화시켰다. 그러니 이거는 착한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합의를 봐서 그래 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이름이 조선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옛 조선의 이름은 없어지고 그 앞에 뭐가 붙냐면 고가 붙어요. 왜요? 여기 힘 없어요. 다 이미 끝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중추절을 지켜요. 중추를 지키는데 뭐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추석에 주로 하는 게 두 가지죠. 가을거지 한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묘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성묘를 가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언제 성묘를 가냐면 음력으로 9월 9일에 갑니다. 중양절에 가요. 구절초를 이때 뵈는 겁니다. 구절초라고 하는 이름이 9월 9일에 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뵈면 딱 좋아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요. 음력 8월 15일 중추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시를 예전에 고전 같은 데를 보면 등악양루라든지 등고라든지 하는 두보의 시를 보면 대부분 이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랑 거래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게다가 자기네는 남쪽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을거짓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를 따라가요? 이쪽에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왔다가는 아니에요. 이쪽 사람들은 이쪽을 따라가니까 실제로 보세요. 고구려나 동해나 부여는 상따라했어요. 그죠? 동해라든지 무천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영고라든지 하는. 누가 권력을 잡았어요? 신라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게 쭉 해서 이어져 오면 이제 그게 민속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을거지가 됐거나 말았거나.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1612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콜럼버스가 탄 건 산타바바라였고요. 산타마리아인가? 뭐, 산타마리아죠. 바바라.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갔어요. 102명이 갔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 겨울에 절반 이상이 죽고 42명이 살아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씨앗도 달라요. 토질도 달라요. 기후도 달라요. 그래서 족족족 실패합니다. 쫄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와서 도와준 게 원주민이에요.
옥수수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일 많이 받아서 든 게 옥수수예요. 어쨌든 그렇게 잘 살아남았고 가을 거지를 했어요. 망쳐서 뒤늦게 심었거든요. 그러면 늦게 심었으니까 늦게 거둘 거 아니에요? 언제 거뒀냐면 11월 넷째 주에 거뒀어요. 겨울이에요, 겨울. 미국 사람들 땡스기빙에 뭐 먹냐면 칠면조 먹잖아요, 터키. 유럽에 칠면조 없거든요, 야생 칠면조가. 이게 원래 인디언들이 가을에 이렇게 날 잡아서 사냥, 우리 토끼몰이 가듯이 이렇게 모여서 사냥하는 일종의 축제였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초청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아, 그때는 그거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관행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주마다 달랐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거를 뭐 국경일로 정하느니 많이 해서 국회까지 넘어가서 실제로 이거를 이 날짜로 정하고 온 미국이 똑같이 정하고 이날은 쉰다라고 정한 거는 에이브럼 링컨 때입니다. 19세기에 와서예요. 왜 11월 넷째 주에 하겠어요? 저 겨울에 그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한테 의미화되니까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너무 일러서 문제고 저쪽은 너무 늦어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어. 그 두께만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내 삶의 시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을 놓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주체적이고 유의미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보다 더 능동적으로 살 것인가. 아까 내가 아니야 이거예요. 이게 논어에서 말하는 일신 우일신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변하는 중심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죠.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소라고 뭐가 달라요? 근데 그 내가 흔들리거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막 흔들릴 때 시간의 축을 탁 잡아주는 게 뭐냐면 그게 역사예요. 내 삶은 나의 역사예요. 내 메모지 하나, 일기 하나, 그게 다 역사의 기록물이에요. 나라고 하는 역사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허투루 못해요. 남들이 평가할 거고 내가 평가할 거고. 그렇죠? 얽히고 막 이런 관습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깨어 있어야 그게 보여요. 그래,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깨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딱 암실 속에 있으면 주어진 빛 하나만 보이죠. 그게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장점은 이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식체계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될 거예요. 달나라나 혹은 저 화성에 로켓을 쏘는데 본선만 못 가죠. 지가 우주왕복선이라도 지 혼자는 못 가요. 연료통을 달고 가잖아요. 대기권 밖으로 밀어내려면 연료통을 들고 가야 돼요. 텍스트는 연료통이에요. 그런데 얘가 대기권 밖에서 계속 달고 가봐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죠? 분리가 돼야 돼요. 진짜 도는 건 뭐예요? 본체예요. 본체가 누구예요? 그게 나여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를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그게 질문이에요. 질문이 빠진 공부는 혹은 질문이 빠져있는 학문은 그래서 죽은 겁니다.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디 가도 이런 팁 안 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게 늘 부담스럽죠. 대화는 해야 되는데 막상 뭘 하지? 야,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애들 다 도망가요. 아빠가 우리 아들 대화 좀 할까?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탁 떠오르냐면 성적표가 왔나? 아니면 내가 아빠 주머니에서 많은 슬쩍한 거 들켰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벌써 문이 탁 닫혀요. 꼭 말로 이렇게 대놓고 뭐 이래야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대화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간단한 모임을 가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넷째 주
금요일 저녁 먹고 이렇게 간단히 앉아서 뭘 하냐면, 아, 나는 이번에 무슨 책을 볼 거야 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책 본 적도 없는데 뭘 발표를 해? 예?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요. 내가 책을 하나 골라야 되니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리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아, 이 책 볼까? 그럼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뭔지 대충 뜯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트로라도? 그래서 모여서 나는, 엄마는 뭐 이 책 볼 거야. 나는 이 책 볼 거야. 서로 얘기를 했어요. 엄마나 아빠가 고른 책을 아이가 안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하나 툭 듣고 설명을 들었던 거, 그게 머리에 각인이 돼요. 나도 읽은 것 같고 읽을 것 같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점을 갔어요. 이게 대화예요. 이게 논리예요. 논술 학원에 보내서 논술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담스러우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가지고 전부 다 12,000원씩 책 하나 구하는 거예요. 불경기 때 책 안 보거든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불경기여서 책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경기가 좋으면 내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 이 조시로 살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나쁘면 어때? 너 내려 이런단 말이에요. 설국열차에서. 아니 저 뒷칸으로 가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뭐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차 속도가 얼마인지, 어디로 가는지 정보를 알아야죠. 뭘로 알 거예요? 주례 선생님한테 와서 여쭤볼 거예요? 우리가 스웨덴이나 이런 복지국가와 다른 점은요, 내가 실직을 하거나 전직을 할 때 재교육 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실직하지 않더라도, 아, 내가 한 20년 열심히 일했었는데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 저게 하고 싶거든? 나 목수되고 싶거든? 그러면 사표 내고 2년 동안 목수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생활보조비 받으면서. 이런 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없어요, 불행히도 아직은. 부러워하면 줘요. 내가 못했으면 누구는 시켜야 돼? 내 새끼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예요. 내가 못 누렸으면 내 새끼는 누려야죠. 근데 어디에서 할 거예요? 책이에요, 그 책.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가 거의 골프장 숫자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2015년, 이제 몇 해 안 남았어요. 얼마 지나면 폐교되는 대학들이 이제 막 생길 겁니다. 예전에 개방대학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개. 개방대학들이 전부 다 막 로비하고 다 일반 대학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제 반대로 될 거예요. 다 개방대학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 평생 직장을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 만큼 그게 독립된 정보고 기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짧아져서 대학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계속 교육받아야 돼요. 기업에서 계속 교육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대학 또 다닐 수 없잖아요. 방송대 다니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방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학점을 사서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교육의 방식의 큰 전환일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은데 제가 질문하라 그러고 질문할 틈도 안 줬어요. 딱 하나 같이 읽어드리고 끝을 낼게요. 미국의 작가 중에 흑인 작가인데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니, 과거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사실 역사가 강력한 힘을 갖는 까닭은 우리 안에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내가 못 누렸으면 그걸 누구한테 누리게 해줘야 돼요? 내 새끼는 누리게 해줘야 돼요. 그게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주문자라고 했죠. 누가 저것을 주문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큰 거는 왜 했겠어요?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지배자가 문화적인 안목이나 혹은 예술적인 소양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석수를 불러다가, 지금의 조각까지만 최고의 석수를 불러다가 무식하게 크게 하지 말고 가장 어떻게 주문했겠어요? 가장 아름답게. 화강암은 아주 거칠고 딱딱한 데다가 섬세한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장삼의 어떤 저 형태를 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잖아요. 제와갈라모살의 어떤 옷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 정도의 심미적인 능력을 가졌을까 감탄스럽습니다. 보통은 절집 가람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 서해안은 능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옆으로 퍼져 있는 능선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웅전이 있고 옆에 뭐 다른 이런 식으로 옆으로 앉아요. 자연의 이렇게 친화적인 자연을 윽박질러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러지 않고 자연과 좋아할 수 있는. 단풍도 물에 비춘 단풍이 가장 아름답고요. 동백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핀 거보다 동백이 툭 떨어져가지고 눈 위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막 돋아나는 봄의 어떤 새싹 위에 딱 떨어졌습니다. 이 배롱나무가 필 때 보시면 수면을 한번 성을 보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요. 성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은 안 보고 전부 다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동원 건물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집 안에다가 미니어처처럼 만들어 다 안으로 집어넣어요. 한국 건축은 어떻게 하냐. 엉덩이 쓱 갖다 이렇게 비벼놓고요. 약간 이렇게 경사면에 짓거든요. 그래서 경치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릴 차, 벽경, 그래서 차경이라고 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까요 처음에 경허 스님이 여기에서 주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말 근대화 초기에 한국 선불교의 어떤 진면목, 한 역사의 자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 오른쪽에는 운걸은 아무 용도가 없습니다. 특별한 용도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집이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봤냐면 이게 서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해넘이를 보기 참 좋은데 서역 정토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부처님이 꼭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탁 터진 바다 혹은 해넘이 이런 속에 자연 속에서 결국 내 안의 부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의 부처를 모시는 건데 그런 점에서 참 철학적인 자리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저거를 지을 수 있는 주지 스님의 어떤 안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참 고마워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줬고 또 기존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반성적 성찰이 공유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보람되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었던 그것을 말을 했던 저나 또는 참석했던 참석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